안녕하세요. 저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있는 입장에서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남자랑 10년도 안 살았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과연 더 함께 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을 더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시댁과 문제가 있으면 시어머니와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끼리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댁은 시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무소에서 동장을 맡으신 후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사실 높은 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겸손한 분들이 많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셨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훌륭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대접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시키는 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셨죠. 상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남편의 집을 방문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아래로 살펴보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른이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넘기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새아, 이리 와 봐라. 내가 서재에서 보여줄 게 있어? 얼른 따라 들어와 봐에 내가 여기 잘 정리해 놨거든. 서재를 하시려는 순간 남편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나 싶었어요. 솔직히 그것 말고는 저한테 딱히 보여주실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감사인들은 평생이라도 한두 개 받을까 말까 안 되는데 나는 이것 봐라. 벌써 5개야. 그리고 이 사진 보이지? 이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정치한다고 나가 가지고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전화 걸면 얼마나 굽신굽신 하는지 몰라요? 아버님 대단하시네요. 남편한테 아버님은 동사무소장 하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상장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요즘에도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데 나의 시절에는 더 어려웠었어요. 근데도 나는 일을 잘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쁘게 일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 은행의 은행장이 나를 형님 하잖아요. 또한 내가 아는 국회에 출마한다고 홍보를 해달라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자랑을 들으면서 있으니까 남편이 제가 찾아와서 이만 내려오라고 했어요. 정말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버님 자랑만 2~3시간을 계속 듣겠다고요. 판이었다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제가 서주에서 나가려고 하니 아쉬움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데려온 애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든다며 차림새를 보니 있는 집자식아 더 보이기도 하고 제가 맨날 이상한 애들만 데려왔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며 말씀하셨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아, 왜 사람 말을 못하게 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말 못해. 그리고 있는 집 자식이 들어오는 게 좋지. 거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직 가족도 아니고 서로를 상견하러 온 거잖아요. 저 장가 안 보내고 싶어서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시군요. 저는 진정성이 보이니까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며 시아버지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없었을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부르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양반이 이렇게 말하면 예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해요. 놀랐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빠가 그를 향한 속셈을 몰랐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시아버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기에 친정 아빠한테 시아버지의 길을 털어놨어요. 나 이번에 예비 시댁집 다녀온다고 했었잖아. 시아버지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대단한데? 저번에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성격이 대단하다는 거야? 맞아. 성격이 장난 아니시더라도 하셨으니까 한 5급 되셨으나 그것보다도 내가 그날 집에 갔는데 서재에 오라고 하시더니 누구 알고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본인을 하시는 것 같았어. 자랑하는 거 좋아하신 분인가 보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도 아니고 사업하는 분도 아니었지만 한 회사에 임원으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네요. 솔직히 제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셨다는 점 때문에 동문들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많은 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자랑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친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만 보는 분들을 보면서 놀랐을 때도 친정아버지는 그들과 친분이 있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게다가 친정아버지는 몇 번도 출연하지 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상의할 때 몇 번 얘기를 나누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네요.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시아버지가 되실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자신의 딸아이가 결혼을 하길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약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상냥하게 내 의견을 듣는 일도 없이 아들의 자랑에 열을 올렸어요. 아들이 제게 닮아 잘 나가니까 한데 자랑거리로 소개를 요구했죠.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나가니까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여자도 좋을 텐데 맞죠? 아버지는 자기 딸의 결혼 상대를 소개해줄 때도 본인 아들의 자랑에 열중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와 결혼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결혼하기는 너무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나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편과 나는 같은 대학 출신이고 회사는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아들의 자랑에 열을 올리며 친정아버지도 아들의 자랑과 맞서면서 자기 자랑을 펼쳤습니다.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아버지가 갑자기 자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들으신 것 같아서 놀랐지만 제게 동사무소장을 하신 분이시군요. 결혼식장에 온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것도 정말 힘드실 텐데요. 솔직히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고 싶지만 벌써부터 환하게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군요. 만약 사돈 쪽에 화이 별로 없다면 몇 개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의 호사도 받으셨다면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시집을 정말 잘 가는 것 같네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시아버지 자랑을 맞장 붙여주면서 시아버지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왜 그런가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죠. 그렇게 상견 내가 끝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시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보니 너희 시아버지 될 분이 꼬인 사람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강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기분 맞춰주면 오히려 상대하긴 편할 것 같네요. 정말 어떤 부분이 나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아빠가 보기엔 괜찮으신 분 같아. 너는 모를 수도 있지만 아빠가 일부러 너희 시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맞장구 치면서 대단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런가 봐요. 대단하세요 라고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는 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해 보였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한 부분과 맞는 부분이 생기면 후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임신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기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며 솔직히 요즘엔 그게 흠도 아니다. 일부러 가져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해서 그러니 우리 집 한 채를 해주마네와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신혼집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골치 아플까봐 걱정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아버지께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다는 시그사 손주에게 민감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이혼형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임신 소식을 가장 기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쁜 것을 받는 것이 좋아서 싫은 게 없어요. 심지어 돈도 들이지 않고 신혼집도 받게 되었어요. 생겼으니까 다행히 촉이라 그런가요? 티도 많이 안 나서 나름 제가 입고 싶은 드레스도 입고 결혼식을 올리게 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시아버지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 성별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느 날은 성별을 확인하러 갔는데 뱃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 성별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도 시아버지가 전화해 오셔서 아이 성별이 나왔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래, 아들이래요? 손자야, 오늘 웅크리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다음 주쯤에 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요즘은 오히려 손녀가 있어야 챙긴다고 해요. 챙김을 받다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아들이 나오면 얼른 둘째를 준비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랑 출발해야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들을 원하셨지만 저는 딸을 낳았어요. 우리 아이의 성별을 알고 나니 시아버지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아들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손녀가 나왔을 때 예쁘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오셔서 얼른 둘째를 생각하라고 다 하셨어요. 이번에 낳는 거면 첫째처럼 아들을 낳는 게 좋겠다고요?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얼른 둘째를 준비해라 아버님.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어요. 몸이 회복되기 전에 둘째를 낳는 것도 점차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까 빨리 낳는 게 좋을 거예요. 아들을 낳고 환골탈퇴할 수 있게 제대로 적응하라는 얘기죠. 만약 제 남편이 동정자의 아이라서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제 남편은 동정자도 아니었고 외동자도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계신 덕분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를 나무라는 소리를 했어요. 아버님, 너무하신 얘긴 아니에요. 아이가 생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둘째를 낳으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결혼한 모친님도 계신데 우리한테 계속 손주를 강요하는 건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형수와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이 거의 없고 제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나도 아버님을 볼 일이 없을 텐데요. 저는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 거니까 이번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손녀를 보니까 손자 욕심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잘 말한다고 하길래 그대로 넘겼다. 그 후로 아이를 둘째까지는 안 낳았는데 그러다가 100일이 지난 날엔 둘째를 또 생각해야 한다는 걸 부모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 조금씩 둘째를 낳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한 명의 자식 키우는데도 수억이 든다고 하셨지만 우리 가게 상황에서 둘째를 키우면 어렵지 않을까요? 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제가 둘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몸조리는 이리저리 했지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육아가 어려운 것 같죠? 애들을 키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명의 자식만 키울까 생각 중입니다. 했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낳으라고 하시니 아버지 얼마나 주실 수 있으세요? 너 손자만 나오니까 내가 안 주냐 애 근데 몸조리는 사돈댁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냐.
둘째가 돈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부친님이 그러시면 친정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얼버무니시길래. 하지만 계속 둘째 나게 좀 돈 지원해 주세요. 달라고 말씀드리니 입을 꼭 더라고요. 이제는 둘째 나라는 소리 안 하겠지 싶었는데 큰 애가 5살 정도 되니 또 슬슬 시동을 걸 것이라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남편이나 저나 회사 다니면서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유치원 다니게 되고 유치원에서 학원 다니니 살만하니 아버지가 또 둘째 이야기를 꺼내시려 한다는 뜻 같더라고요.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첫째 아이도 많이 자랐고 너희도 충분히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둘째 아이 준비해야 해요. 너희나 더 말든 나이가 들면서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게 될 거야. 시아버지가 둘째에 대해 얘기하는 게 싫었지만 사실 저도 장난거리를 키우면서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아이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항상 형제가 있는 집이 부러웠거든요. 그러던 중 아이가 5살쯤 되니까 동생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그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께서 계속 둘째를 낳으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둘째를 낳기가 싫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둘째를 낳는 게 우리 첫째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서로 의지도 되고 나도 어렸을 때는 둘째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애가 크고 말도 잘하게 되니까 둘째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면 만약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면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남편도 내 짐둥이를 갖고 싶었나 봐요. 제가 둥이 얘기를 꺼내니 본인도 사실은 갖고 싶었다고 말을 했다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시아버지도 들으셨는지 아버지의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어느 날은 너무 짜증나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성별은 남자인데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2번째를 갖는다고 하니까 내심 나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뭘 그런 걸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정확한 한국어 문법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나는 그냥 넘길 수 없어. 나는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야?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그래. 당신이 꼭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지 몰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꼭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라면 그건 누구 탓인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겠어요. 우리는 둘째를 가기로 했지만 시아버지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짜증이 나서 그런 말을 했더니 남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본인 탓은 아니라고 하며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나이도 있으니까요. 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엽산과 철분제 같은 걸 챙겨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 가지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둘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했는데 남편은 정상이었지만 제 경우에는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더니 다들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의사 상담을 받고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대장암이라고 했을 때 순간 큰 아이가 먼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게 눈물이 났죠.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발견된 상황이어서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는 수술을 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은 크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행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확산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정밀한 검사를 받고 나서 자세한 상황을 알려드릴 테니 안심하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대장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이 큰아들을 돌봐줄 테니 제 몸 건강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남편뿐인 것 같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원하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우선은 수술을 하긴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용종이 크진 않아서 그것만 떼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서 전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전신 마취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라 몸에 무리가 되긴 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머무며 치료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사실 가벼운 병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는 대장암이라고요.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도 둘째 촬영을 시작하셨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며 얼른 몸을 회복해서 둘째를 낳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에 아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 저 지금 수술 받은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직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제 상태를 보시고도 둘째 말씀이 나오세요. 아, 수술을 받았으니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도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력으로 버티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다 정신력 싸움인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둘째를 낳아요? 저 둘째 못 낳아요. 아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낳을 수 없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나올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니 시아버지가 저에게 호통을 쳐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 양말 속에서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하는데 어디서 우리 집을 말리려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애부터 가져오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가져야 하는지 저 몸 회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딸로 낳고 나서 빨리 아들을 낳으라고 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조차 못 챙기면서 꼴이라니. 제 병실에서 계속 큰 소리가 나니 간호사분들이 지나가면서 보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를 제 병실에서 끌고 나가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제서야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했고 제가 아프다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셔서는 둘째 태영을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나는 분노한 채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며 소동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둘째를 낳으라고 하셨다. 그게 맞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둘째를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제가 아버지께 제대로 말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남편은 내 편을 들어주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저도 서러워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리하여 첫 번째 수술을 잘 마치고 몸도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수술을 받아서 그런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해서 계속 누워 있어야 했고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몸이 잘 회복돼서 늦둥이 하나 정도는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의 회복이 잘 안 되다 보니 둘째를 낳는 것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가슴속에는 미련이 남아있나 봐요. 제가 수술을 받고 둘째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 후로는 남편이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아파도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싸우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런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아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첫째가 아들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싸운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 상관이 왜 없어? 당신의 아들도 못 낳고 아픈 몸으로 우리 집안 대가가 끊기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와 남편 사이에 금인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퇴원 이후에도 병원에 자주 방문하면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입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편난양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또 이번에도 돈 많이 깨줄 거네. 몸이 이렇게 안 좋은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건데 뭐, 지금 돈이 중요해. 당신이 아플 때 내가 당신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치료받는데 돈을 많이 든다고 하면서 솔직히 장님이나 장인이나 당신이 아픈데 어느 정도 돈을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아픈 거잖아. 내가 아픈 거랑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 보호자가 아니라 당신이 내 보호자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도 너무 하시잖아.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병원비에 보태라고 한 푼을 안 주시냐고. 입원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돈이 많이 깨졌거나 그래서 남편도 내심 친정에서 뭘 해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 요구하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종종 병문안을 하러 오실 때마다 과일이나 이것저것 사들고 오셨지만 따로 돈을 챙겨주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 남친은 뭐라도 해줄 거라고 내심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 짜증이 났었나 봐요.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 짜증이 났겠죠. 당신이 처음으로 병에 입원해 치료받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잘할 수 있지? 나는 예전에 휴가를 많이 써서 이제 쓸 휴가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해야겠어요. 제가 두 번째로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서 남촌은 저한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소식을 전하니 시아버지가 제 병실로 찾아오셔서 분노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병원 다녀왔다며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 같은 반쪽짜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친정 부모한테 가서 병원비라도 받아와. 우리 부모님한테 왜 내가 병원비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어봐. 나 또한 여태까지 일해온 사람이야. 내가 이러니까 번 돈을 애써 모아놓았게다. 이 정도면 너희 부모도 와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나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빌어야 해? 남편과 큰 소리로 싸워서 결국 간호사들이 오셔서 시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어. 너무 화가 나서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온 남편에게 얘기할 거야? 제 앞에서 시아버지 편을 들으면서 제 잘못이 맞긴 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병문안에 오신 친정 부모님께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엄마는 무슨 일이냐면 난리를 치셨어요. 무슨 이혼을 한다고 그래? 너 지금 아파서 괜히 서운하게 생각나서 그런 거야.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혼 결심한 건 아니에요? 계속 남편의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도 않아서 친정아버지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너도 많은 일이 있었을 테니까 아버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존중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니, 당신은 말릴 생각을 해야겠지? 이러다가 진짜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이혼하면 그 이후에 뭐 할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혼이 뭐가 중요한가? 그리고 안 맞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것도 지옥이야. 그리고 당신도 좀 챙겨줘.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이혼 소식을 전한 후에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괜찮아. 병수발할 생각에 답답하다는데 잘 생각해봤어. 저는 남편과 헤어져도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이더라도요.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저가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제가 하는 말을 끼어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는 당신이 봐야지. 나는 새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병원비로 다 나갔잖아.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줘야 할 것 같아. 아니야, 더럽고 치사해. 아무것도 안 받고 이혼하는 것도 꽤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남편 말대로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산 분할은 없는 걸로 하고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병실에서 작성했어요. 이때까지는 남편이 아쉬워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은 끝까지 한다는 게요. 뭐든지 자기가 뭘 봐야 하는지를 친정 아버지께서 오시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혼을 잘 한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손녀는 내가 키우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했더니 본인이 새장가 들어야 한다고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저 태어났다 하자마자 이혼을 진행하자 했더니 하루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저 퇴원을 몇 날 남겨두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그 놈이랑 안 사귀었으니 됐지? 너 태어난 후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목말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내 딸을 키우면서 살아.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재산이 필요해요. 제 몫이 있어요. 사실 너 두 번째 이야기인 거 실행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받아야 할 부분으로 줄여서 돈을 내려고 했던 아파트와 땅을 팔아서 주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가 너에게 반 이상을 물려주겠다고 하며 불만을 표현하며 말했을 때 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때와곤 되도록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나누지 않았고 담당하셔서 그 시기에는 엄마와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친구와 만나러 갔다가 너를 한번 보려고 들렸다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러다가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면서 내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단다. 일생을 망상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너와 딸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거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 하나 없다.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걸 친정 아버지가 알아차리셨다고 하니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는 퇴원을 한 후 친정 아버지가 주신 벤츠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아버지는 제가 끌고 온 차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차야? 돈은 어디서 나와서 내가 산 거야? 아니, 내가 어떤 돈이 있어서 이런 것을 샀어. 제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이제 퇴원도 했으니 편하게 다니라고 하시겠죠. 그게 중고지 아니면 중고여도 가격이 꽤 나갈 텐데 너희 친정돈이 어디에 있어서 중난 차예요. 예전에 제목 주려고 하신 게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그러니 그때 주도록 해야지 하면서요. 물어보셨나요?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살 정도로 보입니다.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에 당황하여 저와 제 차를 번갈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께서 서류 봉투를 건네시더니 여기요. 이혼장이랑 이번에 위자료 청구서가 왔어요. 무슨 이혼하려고 한다 그래. 살면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다시 집안을 합치는 경우도 많다시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너를 보고 싶어하는 모양이고 그러니 제 생각엔 제가 왜요? 그 사람과 다시 합칠 생각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장가가는 걸 보고 아이도 키우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한 말이지, 내가. 아들에게 전화해 물어볼까 하느냐, 그이랑 합칠 생각 절대 없으니 꿈도 꾸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붙잡으면서 계속 이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셔서 그 손을 뿌리치고 차를 타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남편도 저한테 전화를 했다더라고요. 당신 뭐야? 벤츠 끌고 우리 아빠에게 왔다며. 그리고 장현 노은이 돈을 줬다는 소리는 또 뭐야? 그게 왜 당신이 궁금해? 우리 이혼한 사이야. 내가 그걸 왜 말해줘야 되는데? 당신, 이게 사기야. 당신이 나한테 제대로 말 안 해줬잖아. 이거 재산 분할에 포함해야 하는데 그걸 왜 우리 재산 분할에 포함해? 우리 아빠 돈이 왜 우리 것? 내 돈을 받은 후 신이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야. 시아버지와 남편이랑 하루가 멀게 느껴져서 찾아와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서 다시 결합하려는 거지? 미쳤어. 당연히 난 그걸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다 형님이 전화를 줬어. 동생아, 무슨 일 있었어? 아버님이 오셔서 둘째가 이혼했다고 했네. 무슨 일이길래? 그래서 형님께 제가 왜 이혼했는지 간단히 말씀했는데 형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셨어. 달라고 해도 뭘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어째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으며 그런데 제가 이혼 중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면 집에 며느리가 또 혼자 있는 심심한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버님과 혼자 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애령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도련님이 결혼하셨으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형제로도 연락을 자주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형님도 아버지와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하주연한테 참으로 실망스럽게 굴더니 갑자기 저가 상담받은 변호사 전화번호를 여쭤보셨어요. 동서가 상담받은 변호사 번호를 알려주라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런가 봐요. 난리가 났지만 나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상담해주신 변호사님께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형님께 변호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돌보면서 제 몸도 돌보다 보니 잊고 있었는데 형님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님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동생 나도 이혼했어서 동선에 이혼하자고 하자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동선 요구를 잔뜩 하시면서 결국 나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정신이 말끔히 떨어져서 그냥 이혼해버렸어요.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쉽게 처리했어요. 고마워요. 형님의 이야기를 듣니 그렇게 아들을 찾던 시아버지는 이제 주위에 돌보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이혼해 돌아온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손주를 보러 가다가 자신의 집안 존속이 끊길 것이라며 난리를 쳤지만 결국 시아버지가 스스로 그 집대를 모두 끊어버리셨어요. 어떤 소문에 따르면 아주버님과 전남편이 세 번째 결혼을 알아보려는 것 같은데 저는 전남편이 누구를 만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형님은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덜 경험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세 번째 결혼을 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방해하지 않아도 그런 집안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 시집 사례를 겪고 나니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아들 태령을 듣지 않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꾸준히 암을 추적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역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서 몸이 아플 일도 없네요.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요.